걸레가 손에서 미끄러진 건 그날 새벽 5시 반이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각, 김서연은 강남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구석에서 청소 카트를 접고 있었다. 밤새 16개 층을 닦았다. 손목이 욱신거렸고 무릎 안쪽이 뻐근했다. 그래도 괜찮았다. 아픈 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업체 사무실로 돌아오자 반장 초에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 씨, 잠깐. 대뜸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안에는 지도와 출입 스티커 그리고 빽빽한 글씨로 채운 안내문이 들어 있었다. 경기도 양평 대항그룹 회장님 전원 별장 2주 단위 파견이에요. 서연은 봉투를 받아 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옆에서 같은 팀 박 언니가 냉큼 끼어들었다. 야, 거기 가면 잘린다고. 지난번에 간 애가 이틀 만에 잘렸잖아. 재벌집 청소는 달라. 눈 높이가 어마어마해서 다른 언니도 거들었다. 맞아. 물건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그날로 끝이야. 서연 씨, 괜찮겠어? 서연은 안내문을 한번 훑어보고 가방 안에 넣었다. 네, 할게요. 두 사람이 동시에 한숨을 쉬었다. 초의 반장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거기 직원들한테 눈도 못 마주치는 규정이 있대. 그냥 투명 인간처럼 있다 와.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알겠습니다. 양평행 버스는 새벽 6시에 출발했다. 서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버스가 한강변 도로에 접어들자 강물이 새벽 어둠 속에서 천천히 빛을 받기 시작했다. 그 길이었다. 3년 전 11월 셋째 주 수요일 밤 이 강변 도로 위에서 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었다. 민준이 운전대를 꺾었고 차는 가드레일을 뚫었다. 서연은 조수석에서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 민준은 없었다. 그게 다였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다. 이 집안 며느리 자리는 민준이가 살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야. 일주일 뒤 서연은 짐을 들고 나왔다. 법적 이름을 바꾸는데 2달이 걸렸다. 청소일을 시작하는데 사흘이 걸렸다. 버스창에 이마를 기댔다. 한강이 뒤로 흘러갔다. 괜찮아. 투명 인간처럼 있다 오면 되는 거야. 양평 진입로를 지나 구불구불한 산길을 20분쯤 달리자 버스 기사가 말했다. 대한별장 앞이요. 서연이 내린 자리에는 높다란 석조 담벼락이 이어져 있었다. 담 너머로 잣나무 꼭대기가 보였다. 철문은 묵직했다. 벨을 누르자 안에서 경비원이 나왔고 스티커를 확인한 뒤 작은 쪽문을 열어주었다. 그 안으로 들어선 순간 서연은 걸음을 잠시 멈췄다. 3층짜리 석조 건물이 아침 안개 속에 서 있었다. 창문마다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 있었고 현관 앞 돌계단은 넓고 차가워 보였다. 건물 전체에서 오래된 돈 냄새가 났다. 세월과 권력이 섞인 서연이 알던 세계와는 다른 냄새. 청소 카트를 끌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계단 2칸을 올라서는 순간이었다. 현관문이 안쪽에서 열렸다. 용역 아줌마들은 뒷문으로 들어와요.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다. 남자의 구두 끝이 카트 바퀴를 걷어찼다. 카트가 삐걱거리며 계단 아래로 반쯤 밀려났다. 또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날카로운 눈매, 정장 재킷, 양쪽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내려다보는 자세.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그런데 그 얼굴 어딘가가 서연의 가슴 한 켠을 세게 당겼다. 눈 모양이었다. 미간 사이의 강역이었다. 아니, 입술 끝이 내려가는 방식이었다. 민준이랑 닮았다. 손가락 사이에서 걸레가 떨어졌다. 돌계단 위에서 툭 소리를 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몸을 굽힐 수가 없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남자가 차갑게 말했다. 왜 서 있어요? 서연의 입술이 열렸다. 닫혔다. 다시 열렸다. 3초가 흘렀다. 서연은 눈을 내리깔았다. 무릎을 굽혀 걸레를 집어들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죄송합니다. 남자는 대답 없이 현관문을 닫았다. 서연은 카트를 끌고 건물을 돌았다. 뒷문은 반쯤 녹슨 철문이었다. 당기면 삐걱 소리가 났다. 앞문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강준혁,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다. 3년 전 민준의 장례식장, 영정 사진 옆에 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던 남자. 서연이 시어머니 손을 잡고 흐느낄 때 그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다. 귀에 대고 말했다. 형수님은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낮고 조용하고 완벽하게 냉정한 목소리였다. 그게 강준혁이었다. 그리고 지금 저 남자가 강준혁이었다. 서연은 뒷문 안으로 카트를 밀어 넣으며 입술을 다물었다. 그는 서연을 몰라봤다. 당연했다. 그때 서연의 이름은 강서연이었다.
명찰에는 김서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머리 모양도 달랐고 옷차림도 달랐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랐다. 3년 전 그녀는 울고 있었다. 지금 그녀는 걸레를 쥐고 있었다. 못 알아보는 게 맞았다. 못 알아봐야 했다. 부엌 한쪽에 모여있던 청소부 아주머니 3명이 서연을 돌아봤다. 새로 오신 분이에요? 50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물었다. 앞니 사이가 벌어져 있었고 눈가에 주름이 많았다. 네, 오늘부터요. 김서연입니다. 나는 박옥순. 여기 삼추 됐어요. 그녀가 앞치마를 매면서 말했다. 첫날이지요? 미리 말해드릴게요. 도련님 눈에 띄지 마세요. 도련님요? 강 부실장님. 아, 공식 직함은 부실장이지만 여기선 그냥 주인이에요. 회장님은 요새 거의 안 계시거든요. 서울 본사에 계시다가 주말에만 오세요. 옥순 씨가 낮게 속삭였다. 트집 잡히면 하루가 지옥이에요. 어제도 2층 복도 닦다가 초에 아주머니가 물려가서 30분 서 있었어요. 왜요? 걸레질 자국이 창문빛에 반사됐다고요. 물기가 남았다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 4시에 시작하는 하루였다. 담당 구역은 1층 12개 방, 2층 복도와 욕실 6곳, 그리고 일주일에 2번 3층 집무실. 3층은 별도 규정이 있었다. 옥순 씨가 안내 종이를 건네며 설명했다. 3층은 반드시 강 부실장님이 옆에 있을 때만 들어가요. 혼자 들어가면 즉시 계약 해지예요. 사진 찍으면 당연히 해지고요. 물건 건드리면 안 되고 서랍 열면 안 되고 책상 위는 손도 대지 마세요. 청소는 어떻게 해요? 바닥이랑 창틀 그리고 책상 아래쪽만요. 책상 위는 도련님이 직접 닦으시거든요. 이상한 분이에요. 서연은 안내 종이를 읽었다. 이상한 게 아니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거였다. 오전 6시부터 청소가 시작됐다. 서연은 1층 거실부터 시작해서 동쪽 복도를 따라 움직였다. 방마다 문을 열고 환기시키고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았다. 12개 방을 다 끝내는데 2시간 반이 걸렸다. 오전 10시 준혁이 나타났다. 1층 북쪽 창문. 다시 닦아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어느 부분이 문제인가요? 손자국. 서연은 창문으로 갔다. 살폈다. 손자국은 없었다. 빛 각도에 따라 얼룩처럼 보이는 나뭇결 무늬가 있었다. 닦겠습니다. 군말 없이 분무기를 들었다. 준혁은 뒤에 서서 팔짱을 끼고 지켜봤다. 5분 뒤 그가 다시 말했다. 됐어요. 나머지 계속해요. 점심이 끝나고 2층 욕실 3곳을 마쳤을 때였다. 옥순 씨가 부엌 한쪽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왜요? 욕실 배수구 청소가 느리다고요. 제 앞에서 시간을 쟀어요. 스톱워치로. 옥순 씨가 눈물을 훔쳤다. 20년 2일 했는데.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옥순 씨 어깨에 손을 잠깐 얹었다가 뗐다. 화요일 오후 2시 첫 번째 3층 집무실 청소 날이었다. 준혁이 문을 열었다. 서연은 카트를 끌고 들어갔다. 집무실은 넓었다. 6m짜리 참나무 책상이 창가에 놓여 있었다. 한쪽 벽은 책장이었다. 낡은 책들이 빼곡했다. 공기가 무거웠다. 오래된 서류와 가죽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바닥부터 해요. 준혁이 의자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책상 아래로 걸레를 밀었다. 왼쪽 구석, 오른쪽 구석. 나무 패널이 책상 아랫부분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때였다. 책상 오른쪽 아래 패널 이음새 부분에서 아주 미세한 빛의 반사가 보였다. 유리가 아니었다. 금속도 아니었다. 무언가 작고 납작하고 인위적인 것. 서연의 손이 그쪽으로 반쯤 움직였다. 거기. 준혁의 목소리가 바로 위에서 들렸다. 차갑고 낮고 정확하게 그 방향을 겨냥하고 있었다. 뭐 보여요? 서연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먼지요. 짧게 건조하게 사실처럼. 준혁이 몇 초 동안 그쪽을 내려다봤다. 서연은 걸레를 다시 밀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 빛이 나던 지점 바로 위를 지나쳤다. 건드리지 않았다. 계속해요. 준혁이 서류로 시선을 내렸다. 서연의 심장이 천천히 하지만 무겁게 뛰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기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눈을 감아도 그 금속 반사가 남아 있었다.
납작하고 작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것. 회장님 집무실. 회장님 집무실에 도청 장치가 있다. 누가 심었는지는 모른다. 왜 심었는지도 모른다. 서연은 이 저택에서 사흘째였다. 그것을 알아야 할 이유도 관여해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요일 아침 7시 서연은 1층 복도를 닦고 있었다. 욕실 배수구 청소는 이미 6시 반에 끝내놨다. 준혁이 스톱워치를 들고 오기 전에 아줌마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렸다. 낮았다. 하지만 준혁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이른이 넘어 보였다. 키는 중간, 어깨는 여전히 넓었다. 왼손이 가볍게 아래로 처져 있었다. 손가락이 약간 굽어 있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았다. 흰 색면 셔츠에 연한 회색 바지. 고가의 옷이었지만 거드름이 없었다. 눈이 살아있었다. 그 눈이 서연에게 닿았다. 서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를 잡은 채 그 자리에 멈췄다. 아줌마, 성이 김씨요. 서연의 손이 걸레 위에서 굳었다. 회장님이 물었다. 강병철 회장, 이 저택의 진짜 주인, 민준의 아버지, 그러니까 서연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네. 서연이 대답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게 놔두지 않았다. 회장님이 걸음을 멈추고 서연 쪽을 내려다봤다. 표정이 없었다. 그러나 눈이 뭔가를 읽고 있었다. 뭔가를 재고 있었다. 여기 온 지 며칠 됐소? 사흘 됐습니다. 힘들지 않았소? 괜찮습니다. 회장님이 잠시 침묵했다. 서연은 걸레를 다시 밀려다가 멈췄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다렸다. 우리 며느리도 김씨였어. 조용하고 담담했다. 혼잣말처럼 들렸다. 서연의 눈이 바닥을 향했다. 그 아이는 3년 전에 죽었어. 사고로 아들도 그 전 해에 갔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안 내력인지 이 저택이 그런 건지. 회장님이 왼손으로 복도 벽을 살짝 짚었다.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올렸다. 일 다 끝나면 밥은 먹고 쉬어요. 그게 전부였다. 회장님이 돌아섰다.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왼쪽 발이 오른발보다 아주 조금 늦게 올라왔다. 뇌졸중 후유증이었다. 그래도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서연은 그 뒷모습이 복도 끝 계단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 걸레를 바닥에 눌렀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우리 며느리도 김씨였어.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다. 서연은 이를 꽉 물었다. 회장님은 모른다. 며느리가 죽었다고 알고 있다. 3년 전 준혁의 변호사들이 서류를 들고 왔고 서연은 서명했다. 사망 처리에 동의합니다. 도장을 찍었다. 위로금을 받았다. 그 돈으로 전세방을 얻었다. 청소 자격증을 땄다. 이름을 민준의 성에서 친정성으로 돌렸다. 그게 3년이었다. 회장님은 그 사이에 한 번도 며느리를 찾지 않았다. 아니, 찾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준혁이 막았을 것이다. 모든 보고는 준혁을 통해 갔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복도가 비어 있었다. 긴 유리창 사이로 아침 햇빛이 기울어져 들어왔다. 바닥에 걸레, 자국이 길게 남아 있었다. 그때 발소리가 났다. 빠르고 낮고 목적이 있는 발소리. 서연이 몸을 돌리기 전에 목소리가 먼저 왔다. 회장님이랑 사적으로 대화하면 당일 해고예요. 준혁이었다. 서연 바로 뒤에 서 있었다. 거리가 한 걸음이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래서 더 차가웠다. 규정이에요.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준혁의 얼굴에 표정이 없었다. 눈이 서연의 얼굴을 읽고 있었다. 회장님처럼.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야, 알겠습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준혁이 한 박자 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다 돌아섰다. 서연은 다시 걸레를 잡았다. 바닥을 밀었다. 손이 떨리는 것은 느끼지 않으려 했다. 새벽 2시였다. 저택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다. 복도등은 절반만 켜져 있었고 바닥은 냉기를 머금고 있었다. 서연은 청소 카트를 밀며 집무실 문 앞에 섰다. 메시지는 오후 10시에 왔다. 팀원 박씨, 오늘 밤 응급실 입원. 집무실 담당, 오늘 혼자 처리 부탁드립니다. 강 부장. 서연은 메시지를 2번 읽었다. 그리고 카트를 끌었다. 준혁은 서울 출장 중이었다. 저택에는 경비 2명과 취침 중인 회장님뿐이었다. 지금 이 시각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서연 혼자였다. 문을 열었다.
어둠이 안에서 쏟아졌다. 서연이 스위치를 올렸다. 조명이 하나씩 켜졌다. 창문이 없는 쪽 벽 전체가 책장이었다. 가운데 통유리창 너머로는 마당 나무들이 밤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책상이 정중앙에 있었다. 무거운 원목 책상. 회장님이 40년 넘게 쓴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었다. 서연은 카트에서 걸레를 꺼냈다. 바닥부터 시작했다. 기둥 쪽, 책장 아래, 창가 틈새, 그리고 책상 주변으로 왔다. 걸레를 접어 책상 다리 안쪽까지 밀어 넣었다.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그러다 왼쪽 다리 안쪽 패널에 걸레가 걸렸다. 서연은 멈췄다. 다시 천천히 손을 밀어 넣었다. 손가락 끝이 무언가에 닿았다. 작고 딱딱하고 판판한 것, 부드럽지 않았다. 이물감이 분명했다. 서연은 걸레를 빼고 손가락으로만 더듬었다. 작은 돌기가 있었다. 테이프 같은 것으로 패널에 붙어 있었다. 그녀는 일어났다. 카트 서랍에서 핀셋을 꺼냈다. 화장실 청소용으로 챙겨둔 것이었다. 다시 무릎을 꿇고 핀셋을 밀어 넣었다. 떼어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지름 5mm, 두께 2mm, 원형의 작은 장치, 뒷면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제조사 이름이 선명했다. 한글이 아니었다. 영어였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굳었다. 숨을 한번 들이켰다. 도청 장치였다. 그것이 뭔지는 몰라도 됐다. 알았다.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다. 이런 크기의 장치가 어디에 쓰이는지 누가 심었을까? 서연은 장치를 손바닥 위에 올려둔 채 가만히 있었다. 준혁이었다.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저택에서 회장님 집무실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서연은 장치를 다시 핀셋으로 집었다. 원래 자리에 붙였다. 테이프가 아직 찰기가 있었다. 딱 소리가 났다. 일어났다. 카트를 돌렸다. 아래 칸에서 영수증 한 장을 꺼냈다. 편의점 영수증이었다. 뒷면이 하얘했다. 볼펜을 꺼냈다. 썼다. 책상 왼쪽 다리 안쪽 패널 도청 장치 있습니다. 확인 요망 글씨를 작게 썼다. 또박또박. 손이 떨리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힘을 뺐다. 다 쓰고 나서 잠깐 멈췄다. 이걸 어디에 놔야 하나? 준혁이 먼저 보면 안 됐다. 직원들한테 줄 수도 없었다. 누가 준혁 편인지 몰랐다. 회장님에게 직접 전달해야 했다. 서연의 눈이 천천히 방 안을 돌았다. 책장, 서류함, 창가 테이블, 그러다 창가서가 맨 아래 칸에서 멈췄다. 낡은 성경책이었다. 가죽 표지가 달아 있었다. 모서리가 뭉텅하게 부풀어 있었다. 오래 손때가 탄 것이었다. 서연은 그 책을 알았다. 사흘 동안 집무실을 청소하면서 봤다. 회장님이 매일 아침 혼자 그 책을 펼쳤다. 아무도 없을 때 돋보기를 꺼내 들고.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이며. 준혁이 들여다볼 책이 아니었다. 서연은 성경책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였다. 서연은 쪽지를 반으로 접었다. 그리고 그 페이지 사이에 끼워 넣었다. 깊이, 하지만 너무 깊지 않게. 회장님이 페이지를 넘기다 찾을 수 있을 만큼 책을 도로 꽂았다. 일어났다. 숨을 내쉬었다. 이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몰랐다. 회장님이 발견할지, 아니면 누군가 먼저 치울지,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 하지만 서연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였다. 청소 카트를 밀었다. 문 쪽으로. 그리고 불을 껐다. 집무실을 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바닥에 카트 바퀴 소리만 낮게 깔렸다. 서연은 앞을 보며 걸었다. 그때였다. 복도 왼쪽 벽 상단, CCTV 카메라, 빨간 불이 깜빡였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걸음을 줄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내려앉았다. 저 불은 원래 저런가? 아니면 누군가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건가? 서연은 시선을 앞으로 고정했다. 카트를 밀었다. 복도 끝 창고 문이 보였다. 빨간 불은 계속 깜빡였다. 오전 6시. 서연은 복도 창고에서 새 걸레를 꺼내 카트에 올려놓았다. 손이 아직도 조금 떨렸다. 새벽 집무실에서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다. 엔진 소리 하나가 아니었다. 여럿이었다. 서연은 창고 문을 살짝 열었다.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정문 쪽이 보였다. 검은 세단 3대가 차례로 들어오고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아직 켜져 있었다.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끈 시각이었다. 저택 안이 갑자기 바빠졌다. 관리인 아저씨가 뛰어나갔다.
경비 2명이 따라갔다. 저택 안쪽에서 발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서연은 카트를 밀고 복도로 나왔다. 낮게, 조용히, 그냥 청소부처럼.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정장 차림이었다. 서류 가방, 짧은 머리, 표정이 없는 사람들. 법무팀인가 아니면 보안팀. 서연은 걸레를 바닥에 대고 천천히 밀었다. 시선은 바닥, 귀는 열려 있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께서 오전 일찍 연락을 주셨습니다. 집무실 쪽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대답했다.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발소리들이 계단 쪽으로 이동했다. 서연은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다. 30분쯤 지났을 때였다. 저택 정문에서 또 차 소리가 났다. 이번엔 한 대였다. 빠른 속도로 들어왔다. 타이어 소리가 자갈 위에서 거칠게 났다. 강준혁이었다. 서연은 복도 끝에서 그를 봤다. 평소와 달랐다. 넥타이가 느슨했다. 머리카락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다.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현관을 지나 곧장 계단으로 올라갔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서연은 조용히 걸레를 눌렀다. 15분쯤 지났을까. 2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삼촌, 이건 오해예요. 준혁의 목소리였다. 평소에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니었다. 뭔가 흔들리는 소리였다. 동료 청소부 미숙 씨가 서연 옆으로 다가왔다. 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저거 무슨 일이래. 아침부터 차가 3대 나왔잖아요. 서연은 걸레를 밀며 조용히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회장님이 뭔가 아신 거 아닐까요? 얼마 전부터 안색이 안 좋으셨잖아요. 글쎄요. 미숙 씨는 서연의 무덤덤한 반응에 잠깐 쳐다보더니 혼자 계속 중얼거렸다. 에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상관없겠지. 그냥 빨리 끝내고 집에나 가야지.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상관없는 게 맞아야 하는데. 2층에서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왔다. 정장 차림의 남자, 보안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1층 복도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다. 그리고 크게 말했다. 청소 직원분들, 잠깐 이쪽으로 모여주시겠습니까? 목소리가 부드럽지 않았다. 명령에 가까웠다. 복도 여기저기서 청소부들이 카트를 세우고 모였다. 5명이었다. 서연도 카트를 복도 벽 쪽에 붙이고 걸어갔다. 보안팀장이 말했다. 내부 보안 점검 절차입니다. 외부 인력 전원 신분증 제출 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바로 돌려드립니다. 미숙 씨가 서연에게 조용히 물었다. 신분증 있어요? 있어요. 서연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망설임이 없었다. 당연하다는 듯이 꺼냈다. 다른 청소부들도 하나씩 꺼냈다. 보안팀원이 신분증을 모아들었다. 그 순간이었다.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준혁이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눈빛. 그는 보안팀원이 들고 있는 신분증 묶음에 시선이 갔다. 그리고 손을 뻗었다. 보안팀원이 잠깐 멈칫했지만 내밀었다. 준혁은 신분증을 한 장씩 들여다봤다. 빠르게. 그러다 멈췄다. 서연의 신분증이었다. 그가 신분증을 손에 쥔 채 돌려보았다. 김서연, 조용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뭔가 달랐다. 서연은 시선을 앞에 두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준혁이 다시 말했다. 생년월일 1977년 3월.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말을 더 하지 않았다. 신분증을 들고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었다. 뭔가 걸리는 게 있는데 아직 잡히지 않는 얼굴. 서연은 숨을 참았다. 제발 그냥 넘어가라. 준혁의 시선이 서연의 얼굴로 올라왔다. 서연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다. 피하지 않았다. 그냥 청소부 아줌마의 눈으로. 무슨 일이냐는 표정으로. 준혁이 천천히 시선을 내렸다. 신분증을 다시 한번 봤다. 그리고 보안팀장에게로 몸을 돌렸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이 사람 신원 정밀 조회 돌려요. 지금 당장.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서연의 신분증은 돌아오지 않았다. 청소부들이 흩어졌다. 미숙 씨가 서연에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왜 저래요? 우리 신분증은 다 돌려줬는데.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카트 쪽으로 걸어갔다. 걸레를 집어들었다. 바닥에 대고 밀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힘을 줬다. 준혁은 계단을 올라갔다. 그 뒷모습을 서연은 보지 않았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저택 안이 환해졌다. 그러나 서연의 가슴 안에서는 무언가가 빠르게 좁아지고 있었다. 정밀 조회.
그 결과지에는 무엇이 뜰까? 서연은 알았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달랐다. 데이터베이스는 기억한다. 이름을 바꿔도 3년이 지나도 걸레가 복도 끝에 닿았다. 서연은 돌아섰다. 그리고 복도 반대편 끝을 향해 다시 밀기 시작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었다. 세탁실은 저택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었다. 창문 하나, 형광등 하나, 세탁기 2대. 서연은 수건을 개고 있었다. 접고, 맞추고, 쌓고. 접고, 맞추고, 쌓고. 손이 기억하는 일을 했다. 머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그러나 머리는 자꾸 갔다. 3시간이 지났다. 신원조회 결과가 나올 시간이었다. 서연은 수건 한 장을 집어들었다. 가장자리를 맞췄다. 반으로 접었다. 다시 반으로. 문이 열렸다. 소리가 작았다. 그러나 서연은 알았다. 누구인지. 발소리에 무게가 달랐다. 준혁이었다. 혼자였다. 서연은 손을 멈추지 않았다. 수건을 쌓았다. 다음 수건을 집었다. 앉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낮았다.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수건 다 개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혁이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잠그지는 않았다. 서연은 천천히 돌아섰다. 준혁이 거기 서 있었다. 양복 재킷을 입고 있었다. 넥타이는 없었다. 손에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프린트된 종이. 그가 그 종이를 천천히 내밀었다. 서연은 받았다. 눈으로 훑었다. 글자들이 들어왔다. 대한그룹 법무팀, 유전자 데이터 대조 결과. 일치율 99.9%. 아래에 2개의 이름이 나란히 찍혀 있었다. 강서연, 그리고 김서연. 서연은 종이를 한 번 더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접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형수님,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 같았다. 맞죠? 서연은 그를 바라봤다. 준혁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놀람, 당혹, 그리고 뭔가 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 부정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서연이 말했다. 준혁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서연은 수건 한 장을 더 집어들었다. 그냥 손에 쥐고 있었다. 접지는 않았다. 도청장치. 서연이 말했다. 당신이 심었죠? 세탁기 위에서 빛이 흔들렸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대답 안 하는 것도 대답이에요. 그게... 준혁이 입을 열었다. 그게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높아지지 않았다. 회장님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3년 전에 내가 사망 처리됐으니까. 그 처리를 밀어붙인 게 당신 쪽이에요. 그리고 지금 회장님 집무실에는 도청장치가 있었어요. 당신이 심은 거고 내가 심었다고 확인한 적 없어요. 침묵으로 확인했잖아요. 준혁이 턱을 당겼다. 서연은 수건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앉을게요. 의자를 끌어당겼다. 앉았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3년 전이에요. 민준 씨가 사고 난 지 열흘 됐을 때 병원에서 퇴원하고 시댁에 들어갔는데 사흘 만에 남자 2명이 왔어요. 준혁이 서 있었다. 변호사라고 했어요. 대한그룹 법무팀 소속이라고. 서류를 들고 왔어요. 두꺼운 봉투에.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설명을 해주었는데 요약하면 이거였어요. 나는 민준 씨와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 배우자다. 그 말은 민준 씨의 지분에 대한 상속권이 있다는 뜻이다. 회사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서명을 해달라. 어떤 서명이요?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상속 포기. 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호적에서 빠지는 것, 시댁과 일절 연락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서연이 잠깐 멈췄다.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에 동의하는 것. 준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사망 처리에 동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서류상으로요. 법적으로 실종 후 사망 추정 처리.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마지막 가족이었으니까. 그래서 서명했어요. 서연이 준혁을 봤다.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그랬더니요. 서연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그 변호사가 말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세호명을 안 하면 민준 씨 사고 경위를 재조사하겠다고. 세탁실 안이 조용해졌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세탁기가 낮게 윙 소리를 냈다.
브레이크 결함이었어요. 정비 기록에 남아있는. 하지만 그 변호사는 운전자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겠다고 했어요. 재조사가 시작되면 보험도 안 나오고 민준 씨 이름에도 흠이 간다고, 남편이 무능하고 부주의한 사람으로 기록될 거라고. 나는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서연이 말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상속권 때문도 아니고. 민준 씨가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는 게 무서웠어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서명했어요. 다 서명했어요. 그날 저녁에. 서연은 손을 내려다봤다. 그 다음 날 시댁에서 나왔어요. 짐도 거의 못 챙기고, 그리고 이름을 바꿨어요. 강서연에서 김서연으로. 동사무소에서 개명 신청하는데 6개월 걸렸어요. 왜 이름을 찾을까 봐요. 서연이 말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서류가 올 것 같았어요. 더 무서운 말을 들을 것 같았어요. 준혁이 천천히 의자를 당겼다. 앉았다. 처음으로 앉았다. 얼굴이 서연과 같은 높이가 됐다. 그 변호사 이름이 뭐예요? 기억해요. 한 글자도 안 잊었어요. 말해줘요. 서연은 잠시 준혁의 얼굴을 봤다. 창백했다. 아까보다 더. 왜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당신이 시켜서 한 말 아니에요. 준혁이 서연을 봤다. 그 변호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목소리가 달랐다. 서연이 그동안 들어온 준혁의 목소리와 달랐다. 차갑지 않았다. 오만하지 않았다. 낮고 떨리는 데가 있었다. 서연은 그 얼굴을 오래 봤다. 무언가를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준혁도 재촉하지 않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저택의 오래된 나무들이 흔들렸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그 변호사를 시킨 게 아니에요. 아니요. 준혁의 대답은 짧았다. 그러나 단호했다. 그러면 누가? 그게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준혁이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꽉 쥐었다. 저는 형수님이 살아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3년 동안. 서연이 그 말을 들었다. 믿어야 할지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얼굴은, 그 목소리는 연기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 서류는요? 내가 민준 씨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그 서류. 저는 그런 서류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준혁이 눈을 감았다. 형이 죽은 뒤에 재산 정리는 법무팀이 알아서 했어요. 저는 그 당시 회장님 곁에 있어야 했고, 회장님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아들을 잃으신 거니까. 법무팀. 네. 법무팀 위에 누가 있어요? 준혁이 눈을 떴다. 서연의 얼굴을 봤다. 재무이사. 낮게 말했다. 오기준 재무이사. 이름을 말하는 순간 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어떤 생각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았다. 도청장치. 서연이 말했다. 그것도 그 사람이에요.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도 그게 의심돼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심지 않았어요. 진짜로. 준혁이 일어났다. 창가로 걸어갔다. 등을 보이며 서 있었다.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회장님 집무실에 도청 장치가 있다는 걸. 그런데 한 달 전부터 회장님이 오기준과 나누는 대화가 제 귀에 이상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말하지 않은 것들을 오기준이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찾으러 했어요. 집무실을. 그런데 찾지 못했어요. 숨겨둔 위치를 몰라서. 내가 찾은 거예요. 서연이 말했다. 청소하다가. 네, 준혁이 돌아봤다. 그래서 형수님이 쪽지를 넣은 거였군요. 회장님 성경책에. 누가 읽을지 몰랐어요. 회장님이 제일 자주 꺼내시는 것 같아서. 준혁이 잠시 침묵했다. 형수님은 왜 저한테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당신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때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반박하지 않았다. 당연한 말이었으니까.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형이 멈췄다. 다시 시작했다. 형 사고, 3년 전 그거. 그 사고가 왜요? 브레이크 오일이 새었어요. 서연의 손이 멈췄다. 경찰 기록에는 차량 노후로 인한 자연 누출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준혁이 서연을 봤다. 형차는 그 전달에 정비를 받았어요. 완전히 새 부품으로.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저 혼자 그걸 의심했어요. 2년 넘게. 근데 말할 수가 없었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회장님한테 말했다가 사실이 아니면 회장님이 얼마나 더 무너지실지.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민준 씨 사고가 이상하다는 걸. 의심했어요. 준혁이 낮게 말했다. 그 의심이 오기준을 향하게 된 건 얼마 안 됐어요. 반년쯤 전에. 왜요? 그 사람이 너무 많이 알아요. 회장님의 결정을, 그룹의 자산 구조를, 제가 어디 가는지까지. 제가 심지도 않은 도청 장치를 통해서.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이 약간 떨렸다. 참았다. 그러면 지금 회장님은 집무실에 계실 거예요. 법무팀이 이미 왔어요. 쪽지를 보시자마자 호출하셨다고. 내가 거기 들어가도 돼요? 준혁이 서연을 봤다. 같이 가요. 처음 하는 말이었다. 같이라는 말. 복도는 길었다. 서연은 준혁과 나란히 걸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걷고 있었다. 집무실 앞에 서자 준혁이 먼저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게. 목소리가 안에서 들렸다. 노인의 목소리였다. 낮고 무거웠다. 준혁이 문을 열었다. 회장님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법무팀 직원 2명이 옆에 서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낡은 성경책이. 서연이 들어오는 순간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다. 그 눈이 서연을 봤다. 굳었다. 떨렸다. 노인의 눈이 80년을 산 사람의 눈이 아이처럼 흔들렸다. 나 민준이 인딘준이 아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막혔다. 회장님이 천천히 일어섰다. 두 손으로 책상을 짚으며 그리고 걸었다. 느리게 서연 앞까지. 주름진 손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그러나 꽉 쥐었다. 네가 죽은 줄 알았어. 3년 동안. 서연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저 살아있었어요. 겨우 말했다. 계속 살아있었어요. 회장님의 등이 굽었다. 어깨가 떨렸다. 그리고 법무팀 직원 중 한 명이 조용히 서류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회장님, 도청장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신 신호가 마지막으로 수신된 기기가 확인됐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다. 누구야? 직원이 입을 열었다. 직원이 말했다. 강준혁 상무님 명의의 개인 단말기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준혁이 서 있었다. 문 옆에 꼿꼿하게. 그러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준혁아.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았다. 떨리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네가 심었니? 준혁이 입술을 움직였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네가 심었냐고. 이번엔 달랐다. 낮지만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준혁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예, 이 한 글자였다. 그 한 글자가 방 전체를 무너뜨렸다. 법무팀이 움직인 건 그날 오후였다. 재무이사 최병철의 통신 기록이 열렸다. 4년 전, 3년 전, 2년 전 수십 건의 암호화 메시지가 복원됐다. 그중 하나, 민준의 교통사고 나흘 전 예정대로 처리할 것, 브레이크 라인 점검자 명단에서 빠질 것. 법무팀장 오재원이 서연에게 복사본을 들고 왔을 때 서연은 세탁실에 있었다. 수건을 개고 있었다. 강서연 씨, 오재원이 말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서연이 손을 멈췄다. 민준 씨, 교통사고.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브레이크를 조작한 겁니다. 지시한 사람은 최병철 재무이사. 오늘 오후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수건이 손에서 천천히 내려갔다. 서연은 세탁기 옆 벽에 손을 짚었다. 알고 계셨나요? 오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의심은 했어요. 서연이 말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평온했다. 사고라기엔 너무 깔끔했거든요. 그 사람 운전 실력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래도 증거가 없으면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청소부인데. 오재원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서연이 말했다. 민준 씨한테 해야죠. 준혁이 검찰에 자수한 건 그날 저녁이었다. 서연의 사망 동의서 강요건. 3년 전 시댁에서 쫓겨나던 날 밤 준혁이 직접 찾아와 서류를 내밀며 말했던 것.
서명하지 않으면 민준의 사고 경위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그게 협박이었음을 그는 검찰 앞에서 진술했다. 서연은 그 소식을 저녁 뉴스가 아니라 오재원의 전화로 들었다. 자수했습니다. 알았어요. 강서연 씨,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준혁 씨가 어떤 말을 했는지. 증언할게요. 서연은 짧게 말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먼저요. 저택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담장 너머로도 새어 들어왔다. 헬리콥터 소리가 머리 위를 맴돌았다. 경비원들이 정문을 막고 있었다. 서연은 그 소음을 등지고 복도를 걸었다.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다. 2층 끝 계단을 올라가며 한 직원이 따라붙었다. 강서연 씨, 어디 가시는 겁니까? 지금 상황인지라. 집무실요. 서연이 말했다. 회장님 계시죠? 예, 계시긴 한데. 말씀드렸어요. 아직입니다만.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직원이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다. 집무실 문을 노크했다. 들어와. 회장님 목소리였다. 서연이 문을 열었다. 후, 회장님은 혼자였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아까와 같은 자리. 그러나 아까보다 더 작아 보였다. 책상 위에 성경책이 놓여 있었다. 펼쳐져 있었다. 서연이 카트를 문 옆에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갔다. 회장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기자들이 많더군. 회장님이 먼저 말했다. 네. 자네 얼굴 나갔나? 안 나갔어요. 세탁실에 있었으니까요. 회장님이 작게 웃었다. 웃음이라기엔 너무 짧았지만 준혁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이 기다렸다. 내가 후계자 자리에서 내렸어. 오늘 들었어요. 그 아이도 내가 키웠어. 형이 일찍 가고 나서. 회장님의 손이 성경책 위에 얹혀 있었다. 주름이 깊은 손이었다. 그래도 이건 용서가 안 돼. 저도 알아요. 서연이 말했다. 저도 용서가 안 됐어요. 오랫동안.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다. 서연이 재킷 안쪽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낡은 봉투였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3년 동안 품고 다닌 것처럼. 이게 뭔가? 민준 씨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회장님의 손이 멈췄다. 사고 나기 사흘 전에 저한테 줬어요. 아버지 드리라고. 자기 손으로 드리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못 찾겠다고 했어요. 두 분이 그때 사이가 좀 안 좋으셨잖아요. 회장님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었어요. 3년 동안 드리러 올 수가 없었으니까. 서연이 봉투를 내밀었다. 이제 드릴 수 있어요. 회장님은 오랫동안 봉투를 바라봤다. 손이 천천히 뻗어 봉투를 잡았다. 그 손이 떨렸다. 잘래도 열어봐도 되나? 민준 씨가 아버지한테 쓴 거니까요. 회장님이 봉투를 뒤집었다. 뚜껑이 이미 한 번 열렸다. 닫힌 흔적이 있었다. 읽었나? 네, 서연이 말했다. 그래서 3년 동안 버리지 못했어요. 회장님이 편지를 꺼냈다. 손으로 쓴 편지였다. 민준의 필체. 크고 둥근 글씨. 읽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잠깐 나가 있을게요. 회장님이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편지 안에 있었다. 서연은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에 서서 문을 닫았다. 그리고 벽에 등을 기댔다. 눈을 감았다. 저택 밖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다. 저 안에서는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회장님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그래서 더 선명하게 들렸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벽에서 등을 떼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이 열렸다. 들어오게? 서연이 문을 밀었다. 회장님은 편지를 무릎 위에 놓고 있었다. 눈이 붉었다. 그러나 더 이상 울고 있지는 않았다. 앉아. 서연이 아까 앉았던 자리에 앉았다. 회장님이 편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서연이를 부탁드립니다. 혼잣말처럼 읽었다. 이것뿐이야. 원망 한 줄이 없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녀석이 나한테 화가 많았을 텐데.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며느리를 쫓아냈으니 회장님이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서연이 말했다. 제가 나온 거예요. 그 차이가 있나? 있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제가 선택한 거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회장님이 오랫동안 서연을 봤다. 준혁이한테는 말을 잠깐 멈췄다. 어떻게 할 작정인가?
서연이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용서하려고요. 회장님의 눈썹이 움직였다. 그 녀석이 자네 남편 죽음에 연루됐을 수도 있어. 재무이사 그 인간하고 공모해서. 알아요. 그런데도? 네. 서연은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민준 씨가 이 편지에서 원망을 안 썼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고 싶어요. 회장님이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다시 떴다. 조건 없이 용서하는 건가? 아니요. 서연이 말했다. 조건 있어요. 회장님이 기다렸다. 2가지예요. 서연은 또렷하게 말했다. 하나, 재무이사 수사에 준혁 씨가 끝까지 협조해야 해요. 숨기는 거 없이.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 전부 다 내야 해요. 그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군. 2, 이 저택에서 일하는 청소부 아주머니들 처우를 준혁 씨가 직접 개선해야 해요. 회장님의 눈이 약간 흔들렸다. 직접요. 용역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준혁 씨가 들여다봐야 해요. 시급이 얼마인지, 쉬는 시간이 있는지, 청소 도구는 갖춰져 있는지 그걸 본인이 확인하는 거예요. 서연이 잠깐 멈췄다. 사람이 보여야 하거든요. 보여야 함부로 못해요. 회장님이 오래 침묵했다. 창밖으로 빛이 조금씩 움직였다. 오전이 깊어가고 있었다. 준혁이를 불러. 준혁은 서연의 맞은편에 섰다. 어젯밤보다 더 초췌해 보였다. 셔츠 깃이 구겨져 있었다. 잠을 못 잔 눈이었다. 회장님이 편지를 그의 앞에 놓았다. 읽어라. 준혁이 편지를 봤다. 손이 천천히 뻗었다. 집어들었다. 읽기 시작했다. 아주 짧은 편지였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준혁은 편지를 내려놓지 못했다. 서연이 그의 얼굴을 봤다. 눈물이 턱을 타고 내려가고 있었다. 소리가 없었다. 그래서 더 또렷하게 보였다. 형이.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형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회장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형한테 그렇게 했는데 형 몫을 내가 다 가져가려고. 준혁이 편지를 내려놓았다. 손으로 눈을 가렸다. 형은 그냥 서연 씨 부탁만 썼어. 서연이 그를 봤다. 준혁이 손을 내렸다. 눈이 빨갰다. 목이 잠겨 있었다. 어떻게 용서해요? 서연에게 묻는 말이었다. 저 같은 사람을. 서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다. 저택 마당에 나무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누웠다. 저도 몰랐어요, 처음엔. 서연이 말했다. 3년 동안 어떻게 용서하나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알았어요. 준혁이 그녀를 봤다. 용서가 상대방 위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나만 무거운 거라서. 준혁이 눈을 감았다. 조건 들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분명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다. 재무이사 박철수는 구속됐다. 준혁이 직접 자료를 넘겼다. 도청장치 설치 경위, 자금 흐름, 3년 전 교통사고와의 연관성. 수사는 길어졌다. 준혁은 증인으로 2번 검찰에 나갔다. 숨긴 것이 없었다. 회장님은 서연에게 상속 서류를 내밀었다. 민준이 몫이다. 서연은 서류를 오래 봤다. 절반만요. 절반? 절반은 재단 만드는 데 쓸게요. 나머지 절반은 회장님 명의로 돌려드릴게요. 회장님이 눈을 가늘게 떴다. 재단?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재단이요. 민준 씨 이름으로 만들고 싶어요. 회장님이 오랫동안 그녀를 봤다. 강민준 재단.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그렇게 쓰이면 좋아할 것 같아요. 회장님이 눈을 감았다. 다시 떴을 때 눈가가 촉촉했다. 그리하게. 저택은 달라졌다. 큰 응접실이 재단 사무실이 됐다. 권력을 과시하던 육중한 테이블은 실무자들의 자리가 됐다. 회장님의 낡은 성경책은 그대로 책장에 꽂혀 있었다. 서연이 쪽지를 끼워 넣었던 그 자리에. 어느 새벽이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다. 창밖이 푸른빛이었다. 서연은 재단 사무실 바닥에 걸레를 밀고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조용했다. 책상 밑을 닫고 창가를 닫고 문 쪽으로 천천히 나아갔다. 그때 문이 열렸다. 준혁이었다.
손에 커피가 2잔 들려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고 서연은 그를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혁이 천천히 들어왔다. 책상 한쪽에 커피 2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구석에 세워둔 걸레를 집어들었다. 서연이 미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섰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레를 밀기 시작했다. 말이 없었다. 커피 향이 퍼졌다. 이른 아침 빛이 창을 타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걸레 소리만 났다. 서연은 문득 생각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지 않는다. 3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었다. 쫓겨난 날이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 도청 장치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니었다. 다만 그 무게를 혼자 들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걸레가 바닥을 쓸었다. 창밖이 밝아왔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